당신의 마음을 토닥토닥 위로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공부머리 독서법입니다. 저자 최승필, 출판사 책구루. 저는 오늘 아이들에게 조기 교육을 시키는 것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2개의 파트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155페이지. 조기 교육이 불법인 핀란드. 저는 영유아기 최고의 교육이 아이와 함께 즐겁게 놀고 하루 한 번 그림책 읽어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번 아이에게 책 읽어줄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책을 원하는 만큼 재미있게 읽어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만큼만 하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대부분의 부모님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표정을 짓습니다. 고작 그 정도를 해서 어떻게 이 치열한 경쟁 교육에서 살아남겠느냐는 거죠. 무리도 아닙니다. 4세가 되면 한글을 떼고 5, 6세부터 영어, 수학 교육을 시작하고 태권도와 미술, 피아노에 다니는 게 한국 유아 교육의 평균 수준이니까요. 이런 현실에서 하루 한 번 그림책 읽어주기 같은 소리를 들으면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교육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소리니까요. 그런데 한국의 교육 현실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교육 선진국 영유아들은 뭘 배우는 법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보냅니다. 핀란드의 어린이집 선생님이 하는 일은 아이들이 놀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고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겨울 야외놀이 시간이면 아이들에게 썰매를 내주고 눈 덮인 어린이집 뒤뜰에서 놀게 합니다. 썰매를 타든 눈사람을 만들든 아이들의 자유입니다. 선생님은 수영장의 안전요원처럼 아이들을 지킵니다.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사고가 생기지 않는 한 선생님은 놀이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면 아이들에게 야외 놀이 시간이 끝났음을 알려주고 썰매를 제자리에 갖다 놓게 한 후 어린이집으로 들어갑니다. 밥 먹는 시간, 낮잠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이런 식입니다. 놀고 놀고 또 놉니다. 종이나 풀을 이용해 뭘 만들기도 하고 즉석 공연놀이도 하고 선생님이 그림책을 읽어주기도 하지만 이조차도 뭘 배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는 게 있다면 기껏해야 날씨 좋은 봄이나 가을에 자연관찰 활동을 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인근 체육관에 가서 체조를 익히거나 교통안전교육을 받는 정도가 고작이죠. 집에 들어와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놉니다. 부모님이 교육적으로 해주는 일은 아이가 원할 때 책을 읽어주거나 도서관에 함께 가는 게 전부입니다. 책 읽어주기는 아이가 그만하고 싶을 때 끝납니다. 10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1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죠.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 아이들은 방치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학습이라고 부를 만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면 학습을 시키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영유아기에는 학습은 금기 사항입니다. 핀란드는 8세 미만의 아이에게 문자를 가르치는 것을 아예 법으로 금지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자란 영어 같은 외국어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모국어인 핀란드 알파벳을 말하는 거죠. 핀란드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이 조기 문자 교육을 금기시합니다. 독일의 초등학교 취약 통지서에는 귀대의 자녀가 입학 전까지 글자를 깨치면 교육과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경고 문구가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학습의 출발점인 문자 교육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습을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7세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글은 기본이고 영어 문장을 말하고 덧셈, 뺄셈까지 아는 아이가 수두룩합니다. 유럽의 관점에서 보면 불법 행위가 전국적인 규모로 자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 소제목, 우리 아이의 뇌는 괜찮을까?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조기교육을 시키는 논리는 단순 명료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많이 가르치면 많이 알고 많이 알면 더 잘한다죠. 특히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어릴 때 시작할수록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결정적 시기 운운하며 공포를 조장하는 사교육업계 마케팅 전략과 옆집 아이에게 뒤처질 수 없다는 경쟁의식이 더해져 더없이 단단한 심리적, 이론적 토대를 형성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실제로 눈부신 효과를 거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한글을 읽고 5살짜리 아이가 파닉스를 합니다. 투자를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 이것이 교과과정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위력을 발휘하고 아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막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확실한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그렇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정반대죠. 일단 조기 교육이 아이의 뇌를 파괴한다는 연구 결과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한국뇌연구원 초대 원장인 서유헌 교수는 조기 교육의 위험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영유아의 두뇌는 신경회로가 완전히 발달되지 않은 매우 엉성한 상태예요. 엉성한 전기회로에 과도한 전류를 흐르게 하면 과부하가 걸리듯 과도한 조기 교육은 과잉학습장애 증후군, 우울증, 애착장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기 교육은 조립을 채 끝내지도 않은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서유헌 교수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세계 뇌과학계에서 정설로 인정하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을 끝낸 주류 이론입니다. 뇌과학은 영유아기는 공부를 하는 시기가 아니라고 못 박습니다. 인간의 뇌는 크게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삼중뇌 모델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신경학자 폴 맥클린이 1950년대에 첫 선을 보인 후 지금껏 통용되고 있는 이론입니다. 첫 번째 층은 뇌 가장 안쪽에 있는 뇌간입니다. 생존의 뇌 혹은 파충류의 뇌라고 불리는 부분으로 심장박동이나 호흡 같은 가장 기본적인 생명활동을 담당합니다. 뇌간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거의 완전한 형태로 성숙한 채 태어납니다. 두 번째 층은 뇌간을 감싸고 있는 대뇌 변연계로 포유류의 뇌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같은 감정과 좋고 싫음, 단기 기억 등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태어난 후 6세까지 집중적으로 발달합니다. 세 번째 층은 대뇌 피질로 생각하는 뇌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지능, 사고, 언어를 담당합니다. 0세부터 발달하지만 7세가 되어야 어느 정도 성숙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뇌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나며 6세까지는 감정, 정서 능력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7세 이후에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를 끝낸다. 영유아기는 감정과 정서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면서 동시에 학습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시기입니다. 조립을 채 끝내지도 않은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올라가듯 이 시기에 공부를 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퀴가 있고 엔진이 있으니 느린 속도로라도 달릴 수는 있습니다. 3살 아기도 한글을 깨칠 수 있고 알파벳을 외울 수도 있죠. 그러면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앞서간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의 뇌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준비가 안 된 지능을 사용하는 것은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때 아이의 뇌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물질이 나와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해마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영유아기의 공부가 뇌를 발달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뇌 발달을 가로막는 겁니다. 학습 스트레스가 강하게 지속될 경우 아이의 뇌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습니다. 실제로 영어 영재, 독서 영재 중에는 후천적 자폐 증상을 보이는 아이가 많습니다. 수많은 교육 도서와 연구 보고서, 다큐멘터리가 그 섬뜩한 사례를 고발한 바 있죠. 고강도의 조기 교육으로 인해 후천적 자폐 증상을 보이는 아이는 친구와 어울리기를 거부하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며 무기력하고 자기만의 세계에서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이르면 4, 5세, 늦으면 초등학교 고학년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공부는커녕 일상생활부터 힘들어집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지목하는 원인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속된 과도한 학습 스트레스가 대뇌 변형계에 손상을 입혔다는 거죠. 뇌 단층 촬영 사진을 통해 눈으로 확인되는 명백한 장애를 안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아이의 후천적 자폐 증상을 대하는 일부 부모들의 자세입니다. 아이가 후천적 자폐 증상을 보이는 것을 서번트 증후군, 괄호 열고, 의사소통 능력 등 뇌기능 장애가 있으나 암산 등 특정 부분의 우수한 능력을 보이는 증후군, 괄호 닫고, 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천재가 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말이지 무시무시한 광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보다 강도가 약한 학습을 시켰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후천적 자폐 증상보다 한 단계 낮으면서 훨씬 많은 아이가 겪는 증상으로 과잉 언어증, 괄호 열고, 다독증, 괄호 닫고, 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잉 언어증을 앓는 아이들은 글자를 읽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은 극단적으로 떨어집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를 유창하게 소리내서 읽을 수 있지만 자기가 읽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극단적인 읽기 열등 상태, 읽기 장애 상태입니다. 과잉 언어증으로 소아정신과나 학습치료센터를 찾는 아이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말하는 주요 원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이른 조기 문자 교육, 습관적인 TV 시청, 잦은 스마트폰 사용. 전 세계에서 이 3가지를 가장 많이 하는 아이들이 우리나라 유아입니다. 당연히 과잉 언어증으로 소아정신과를 찾는 환아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습의 강도를 더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후천적 자폐증이나 과잉 언어증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시키면 문제가 없을까요? 실제로 후천적 자폐증이나 과잉 언어증을 앓는 아이보다 그렇지 않은 아이가 훨씬 많습니다. 다른 아이에 비해 학습을 적게 시킨다고 자부하는 부모님도 많을 거고, 우리 아이가 받는 사교육은 놀이 형태로 돼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습치료센터를 찾는 아이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주요 증상은 학습 무기력과 낮은 언어 능력입니다. 공부를 한다고 앉아는 있는데 실제로 학습을 하지는 않습니다. 교과서를 제대로 못 읽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아이들의 증상이 병적이지는 않습니다. 그저 이상하리만치 무기력할 뿐이죠. 학습치료센터를 찾지 않는 더 많은 아이들도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한 증상을 겪습니다. 사교육 강사에게 설명을 듣고 공부도 하지만 지극히 수동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학습 계획을 스스로 세우지도 못합니다. 스스로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말을 시작하자마자 한글을 배운 아이는 책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글자라면 지긋지긋해 하는 거죠. KBS 다큐멘터리 책 읽는 대한민국 읽기혁명에 나오는 학습치료 전문가의 발언은 우리나라의 독서 교육이 왜 성공하지 못하는지, 공교육이 어째서 붕괴 직전으로 내몰렸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영유아기의 조기 교육을 받으면 아이가 더 똑똑해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시에 불과합니다. 아이는 결국 학습에 무기력해집니다. 그 시기가 초등 고학년에 오느냐, 중학생 때 오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스스로 읽고 이해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점점 더 못하게 됩니다. 공부하라고 하면 사교육 강사만 쳐다봅니다. 의욕과 성취감도 감정입니다. 감정은 대뇌 변형계에서 나옵니다. 대뇌 변형계의 성능이 떨어지는 아이는 의욕도 성취감도 좀처럼 느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 선진국들의 조기 문자 교육을 금지하는 이유이며 영유아기의 학습을 죄악시하는 이유입니다. 네, 여기까지 읽어봐 드렸습니다. 물론 아이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습 방법, 교육 방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참고해서 아이를 가르쳐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국가적인 분위기도 좀 바뀌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모두 토닥토닥 위로받고 사랑받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